다음으로 와전류와 표피전류 하겠습니다. 우리가 와전류는 다른 말로 맴돌의 전류라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철심에 발생하는 전류라 보시면 되고, 표피전류는 일반적으로 전선, 권선, 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이 표피전류라고 합니다. 같은 전류인데 우리가 이 와전류, 표피전류 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부정적인 그런 전류입니다. 먼저 와전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전류는 에디 커런트입니다. 에디 뭐예요? 우리가 회오리 이런 의미죠. 회오리 전류, 맴돌이 전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철심이 있습니다. 철심이 있는데 이 철심에 그래서 이 철심 내부로 자속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7장에서 배운 자기회로에 따르면 그 철심을 따라서 자속이 흐르죠. 그래서 이런 내부로 자속 파이가 발생하면, 흐르면 이 자속이 만약에 변하게 되면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이렇게 철심에 맴도는 전류, 회오리 전류 있죠. 이러한 맴돌이 전류, 와전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수식적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5당에서 어떻게 I는 KE라고 했죠. I는 KE. 전도전류 밀도는 도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입니다. 따라서 E는 어떻게 돼요? E는 K분의 I가 됩니다. 즉 로테이션 E 대신에 K분의 I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가 되고, 이 K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K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가 됩니다. 즉 I는요, 로테이션 I는요. 그래서 보세요. 자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는 그것을 방해하는 회전하는 전류, 로테이션 I, 회전하는 전류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 철심의 자속이 교류 자속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속이 이렇게 철심 단면을 흐르면 이 철심 단면에서는 이 자속이 변화를 방해하는, 이렇게 자속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자속의 변화를 막는 회전하는 전류가 발생하는데, 이 회전하는 전류를 우리가 에디 커런트, 즉 맴돌의 전류라고요. 근데 이 전류는 손실입니다. 손실. 얘가 흘러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흐르는 자속의 변화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철심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 전류로 인해서 열이 발생합니다. 쓸데없는 열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철심에서 발생하는 손실이고, 이것을 와류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와류손. 그래서 전기기기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데, 와류손 P는 KTF TF B 전체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T는 두께예요. 두께. 이 철심의 두께. 그 다음에 F는 주파수. 그 다음에 B는 자속인데, 이 TFB 전체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이러한 와류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표피 효과를 봅니다. 표피 효과. 표피 효과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와류손은 흔히 전선보다는 철심 있죠. 철심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전선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철심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표피 효과는 전선, 도선, 구리선 있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리선을 전선에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이 이렇다고 봅니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골고루 흘렀으면 좋겠죠. 예. 골고루 전류가 흘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바깥부터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 안쪽은 전류가 흐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표피 효과가 뭐냐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안쪽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낮아지고 바깥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높아진다. 전류 밀도가 낮다.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 전류 밀도가 높다.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피 효과는 영어로 표피 스킨 이펙트예요. 그래서 원주도체, 원주형 이러한 도체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체 내부로 갈수록 전류와 세계는 자수이 커져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고 도체 표면으로 전류가 집중해서 흐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는 안쪽은 잘 흐르지 못하고 바깥으로만 잘 흐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 깊이 있죠. 이 깊이. 얘를 우리가 델타라고 하면서 침투 깊이라고 합니다. 즉 전류가 침투할 수 있는 깊이 델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델타가 크다. 델타가 크다. 그러면 표피 효과가 크다는 말일까요? 작다는 말일까요? 델타가 크다는 말은 표피 효과가 크다 작다. 표피 효과가 작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침투 깊이가 깊다는 것은 우리가 전류가 안쪽까지 많이 잘 흐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전류가 안쪽까지 잘 흐를 수 있으니까 표피 효과, 표피로만 전선의 바깥쪽으로만 흐르는 표피 효과는 작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침투 깊이 델타가 작다는 것은 전류가 이렇게 표피 쪽으로만 흐른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표피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표피 효과를 구하는 공식 델타는 공식 루트 파이 F 6K분의 1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표피 효과에서 침투 깊이 델타는 루트 파이 F 6K분의 1m. 여기서 모르는 거 없죠. 파이는 3.14를 얘기하고요. 파이는 3.14. F는 당연히 주파수. 뮤는 뭐요? 우리가 6장에서 배운 투자율. K는 5장에서 했던 도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F와 뮤와 K가 크다면 주파수와 투자율과 도전율이 크면은 얘들이 크면 분모가 커지고 침투 깊이는 뭐다? 델타는 작아지죠. 작아집니다. 따라서 이때 표피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크다. 반대로 얘들이 작으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침투 깊이가 커지고 이때는 표피 효과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세요. 많이 혼동하셔서 그러는데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과 표피 효과는 얘들이 크면 얘 크죠. 그래서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과 표피 효과는 비례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단순 비례는 아니지만 얘들이 커지면 표피 효과가 커지고 얘들이 작아지면 표피 효과가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공학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중공연선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전선 이쪽으로 두고요. 가운데 이렇게 비워둔 거예요. 가운데를. 왜? 어차피
내가 고주파에서 전선을 이렇게 비슷한 구리를 가지고 꽉 채우더라도 전류가 다 흐르지 못하죠. 따라서 가쪽으로만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가쪽으로만 구리로 채우고요. 가운데는 비워둔 겁니다. 이게 뭐 주파수가 높을 때, 주파수가 높으면 표표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선의 구조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지만 고주파일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도도 K가 클수록 투자율 뮤가 클수록 표표 효과가 크다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자기 인덕턴스 볼게요. 우리 3장에서 C를 했습니다. C 패라. C 정전 용량이었죠. 5장에서 R을 했습니다. 얘는 뭐다? 커패시턴스 정전 용량, 뭐 전하 축적 능력입니다. 전하를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느냐. 얘는 뭐요? R이고 단위는 옴입니다. 레지스턴스, 즉 전류 방해 능력입니다. 전류를 얼마나 방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8장에서 뭐 L을 하고 있습니다. L이고 단위는 헨리요. 헨리. 얘는 뭐냐? 자속 발생 능력이요. 자속 발생 능력. 이 세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기에서 수동 3소자라 그래요.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할 때 그 수동이에요. 즉 얘는 반도체 같은 거는 우리가 뭐 능동소자, 이렇게 얘가 스스로 어느 정도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 CLR의 이 수동소자는 그냥 막말로 그냥 까라면 까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가 선형적으로 동작하고요. 이 수동 3소자가 전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소자가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 C를 했고 5장에서 R을 했고 이번 8장에서 L을 공부를 하면서 이 전기에서 배우는 수동 3소자에 대해서 완성하는 거죠. 완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인데 인덕턴스가 얘예요. 자속 발생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 인덕턴스에서 먼저 자기 인덕턴스를 다른 말로 자기 유도계수라고 하는데 개념을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7장에서 자기회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죠. 이렇게 합니다. 돼요? 여기에 직류전원을 하고요. 스위치를 이렇게 닫습니다. N이고요. 그럼 보세요.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를 겁니다.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7장에서 여기에 자속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자속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인덕턴스가 뭐냐면 이 개념부터 볼게요. 내가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발생을 합니다.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발생해요. 그런데 권선이 한 번 감겨 있으면 I를 흘리면 파이가 발생하는데 N번 감겨 있어요. 그러면 한 번 감겨 있을 때, 두 번 감겨 있을 때, 세 번 감겨 있을 때, 네 번 감겨 있을 때, 다섯 번. 그러면 이 자속은 감긴 권수 N에 비례해서 N파이만큼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류는 N파이는 아니죠. 전류를 흘리면 N파이만큼의 자속이 발생하는데 자속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래서 I는 N파이가 아니고요. 전류를 흘리면 N파이가 얼마나라는 의미에서 인덕턴스 L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즉 인덕턴스 L은 뭐냐? L은 I분의 N파이. I분의 N파이. 우리가 3장에서 C는 뭐였어? C는 V분의 Q였죠. Q는 C분의 C는 V분의 Q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N파이 전체 자속과 전체 전기량이 비교됩니다. 얘가 뭐요? 전기량은 전속이었죠. 전기량 전속, 얘는 전체 자속. 그 다음에 전류와 전압이 비교돼요. 전압이 비교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 C가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V분의 Q처럼 L은 I분의 N파. 얘도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에요. Li는 N파에서 L은 I분의 N파. 이것이 개념이 어려우시면 C는 V분의 Q에서 N파이와 Q가 대응되고 I와 V가 대응되고 그 다음에 L과 C가 대응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L은 뭐다? 인덕턴스. 그 다음에 한국말로 자기 유도개수. 자기 인덕턴스하고 자기 유도개수가 됩니다. 예, 계속 해볼게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기 유도란 코일 자체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다시 그립니다. 보세요.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N번 감겨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코일 자체에서 얼마만큼의 자속을 발생하느냐라고 해서 인덕턴스 L이 있다고 그랬죠. 이 L은 뭐다? 얼마만큼의 자속을 발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 코일에서는 저번 시간에 했지만 E는 N dt분의 d파이만큼의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뭐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해요. 방향 무시하고요. 즉 이렇게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류에 의해서 자속 파이가 발생하니까 N dt분의 d파이만큼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 인간 전압은 틀린 겁니다. 인간 전압이 아니고 여기에 자속과 여기에 권수에 의해서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일 자체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기 유도. 자기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셀프죠. 셀프. 스스로 기전력을 발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세요. Li는 N파이라고 했죠. Li는 N파이. 그럼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른쪽에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자속이 변할 수가 있고 왼쪽에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전류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L은 고정된 값이고 권수 N도 몇 번 감겨 있다고 하면 얘는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N파이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N파이를 Li 그러면 dt분의 변하는 게 I라고 했죠. 얼마? L dt분의 di 만큼의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 유도가 뭐냐? 셀프. 이 코일에 의해서 이 코일 자체에서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그 기전력 크기는 N dt분의 d파이라고 앞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N dt분의 d파이만큼 뭐 L dt분의 di 같은 값이에요. 이 공식에 의해서 이러한 자기 유도에 의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인덕턴스는 뭐다? Li는 N파에 의해서 L은 I분의 N파입니다. L은 I분의 N파. 예, 그래서 자속 발생 능력, 자기 유도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코일의 고유값입니다. L 값이 크면 발생되는 기전력도 크죠. L이 크면 기전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자기 유도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코일의 고유한 값입니다. 혹은 L은 자속을 얼마나 발생하느냐. 자속을 많이 발생시키면은 기전력이 크니까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이 단위만 봤을 때는 N파이니까 웨버 퍼 암페어죠. 웨버 퍼 암페어인데
L의 단위는 웹 암페어보다는 헨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헨리. 예, 헨리.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계속 정전 용량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좀 수월합니다. 보세요. C는 V분의 Q였죠. V분의 Q였습니다. 이것을 전압과 전기량이 주어지면 이 공식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면적 얼마, 그 다음에 간격 얼마, 그 다음에 유전율 얼마 이렇게 줬을 때 얼마? 엡실론 L분의 S. 면적을 S로 해서 엡실론 L분의 S 이렇게 나타냈었습니다. C를요. 그러면 좀 전에 했지만 인덕턴스 L도 I분의 N파이로 나타낼 수가 있죠. 나타낼 수 있는데 얘도 이러한 형식으로 길이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그 다음에 자기니까 투자율이 얼마일 때는 이 인덕턴스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를 본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얘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7장에서 F는 NI죠. NI는 알파예요. 알파. 네, 알파. 여기서 보세요. L은 인덕턴스 L은 I분의 N파입니다. 맞죠? I분의 N파.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에 대해서 이 식을 나타내고 나서 여기에 대입하면 L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보세요. 파이는 R분의 NI가 됩니다. 파이는 R분의 NI. 맞죠? 파이는 R분의 NI. 그러면 여기에서 I분의 N 쓰고 파이 얼마? R분의 NI를 하면 일단 자기 인덕턴스는 약분되니까 기본적으로 R분의 N의 제곱, 즉 자기 저항분의 권수의 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7장에서 R은 뭐요? 뮤 L분의 S죠. 뮤 L분의 S입니다. R은 우리가 뮤 S분의 L이죠. 뮤 S분의 L입니다. S분의 L. 그래서 보세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R 대신에 뮤 S분의 L 분의 N에 제곱하니까 결국 나타난 것이 L분의 뮤 S N의 제곱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보세요. 비슷해요. 얘들 완전 동떨어진 공식이 아니고 L은 얼마? 지금 L이 전류와 N파이가 주어지면 이 공식인데 길이와 단면적과 투자율이 주어지면 얼마? L분의 뮤 S. 이까지는 비슷하죠. 정전 용량은 엡실론 대신에 뮤. 그 다음에 SL. 여기까지 같습니다. 그런데 인덕턴스는 감긴 권수 턴이 있죠. 몇 번 감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몇 번 감겼느냐 그 권수의 제곱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따로 떼서 보면은 쉬워요. 다시 C는 엡실론, L은 뮤, 얼마? L분의 S. 여기가 똑같아요. 얼마? 여기에서 얘는 끝났는데 얘는 권수 있죠. 권수 N의 제곱이 들어가는 겁니다. 뮤 S N의 제곱. 네.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콜에 발생되는 전압 E는 얼마? 마이너스 N dt분의 d8 이렇게 저번 시간에 구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인덕턴스 L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마이너스 L의 dt분의 dr 이 공식이 사실상 더 많이 씁니다. 이 공식은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Li는 N파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예. 자기 인덕턴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의 단위도 잘 나와요. 인덕턴스의 단위는 보세요.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입니다. 헨리. 그런데 앞에서 L은 N5분의 I로 하면서 웹/퍼 암페어 이렇게도 나타내죠. 웹/퍼 암페어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식 있죠. 부호는 어차피 방향이니까 무시하면 E는 LDT분의 DR라고 했을 때 L은 어떻게 돼? L은 넘어가니까 E DI분의 DT. 그러면 DI분의 DT입니다. 그러면 전압, 얘가 지금 전압이죠. 볼트. DI 전류죠. 암페어. DT는 세커입니다. 암페어분의 V 볼트 세커. 그럼 얘는 뭐예요? 암페어분의 V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옴세커가 되죠. 옴세커. 그래서 인덕턴스의 단위가 헨리 기본 단위고요. 혹은 웹/퍼 암페어 혹은 뭐 볼트 세커 퍼 암페어도 되고요. 옴세커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인덕턴스의 단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전 용량하고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뭐가 있다? C는 2분의 1의 CV의 제곱 2분의 1의 QV 2분의 1의 C분의 Q의 제곱 줄였죠.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C와 L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V와 I가 비교되고요. 그 다음에 Q과 N 파이. Q는 파이인데 권수 N 있으면 N 파이와 비교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덕턴스에 의한 에너지 보세요. 2분의 1 CV 제곱에서 2분의 1의 C 대신에 L V 대신에 뭐? I LI 제곱. 얘가 기본 공식입니다. 2분의 1 LI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QV 뭐? N파이 I N파이 I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의 C분의 Q의 제곱이니까 얼마? L분의 N파이의 제곱. L분의 N파이의 제곱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교재 인덕턴스에 축적된 에너지를 원래 W는 dV 해서 2분의 1 BH dV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심심하신 분은 유도해보시고 아니면 이렇게 결과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공식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전기 자기학뿐만 아니고 회로 이론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기 인덕턴스였고, 네.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상호 인덕턴스. 얘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보세요. 네, 여기에 I1의 전류를 흘렸습니다. I1의 전류를 흘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N1번 감겨 있으면 여기에 파이1의 자속이 발생하겠죠. 이 앞에서 했던 자기 인덕턴스 얘기할 때 설명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N2를 감아요. N2를 감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L1이라는 값이 있을 것이고
이 코일 자체 인덕턴스, 여기에 코일 자체 인덕턴스 L2 값이 있을 겁니다. L2는 N2번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이1의 자속이 발생되면서 이 파이1이 여기에 만나면서 N2와 함께 N2가 적용되면서 여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파이2원의 자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1에 의한 2의 자속, 1에 의한 2의 자속이라고 해서 파이2원의 자속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기전력 E2가 발생할 거예요. 맞죠? 여기 자속 있고 권수 있으니까 그럼 뭐죠?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내가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코일만 권선만 감아 놓은 거예요. 권선만 감아 놓고 1차 측 여기에 전류를 흘렸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이원의 전압이 발생하겠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앞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N2를 감아 놓은 여기에도 기전력이 발생하더란 겁니다. 즉 여기에 흘렸는데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하더란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여기에 I2를 흘리니까 I2를 흘렸는데도 여기에 파이 1, 2, 2에 의한 1의 자속이 또 발생하고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호 인덕턴스 혹은 상호 유독에서는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 전류를 흘리는데 그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고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를 흘렸을 때도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이러한 상호 간에 작용하는 것을 상호 인덕턴스 혹은 상호 유독에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요.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화할 때 여기서 스위치를 온오프 하죠. 스위치를 온오프 하면은 전류가 발생하고 자속이 변화합니다.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화할 때 다른 쪽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상호 유도예요. 우리 앞에서 자기 유도는 뭐였어? 자기 유도는 코일 자체 자기 쪽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을 자기 유도, 상대방 쪽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을 상호 유도라고 합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상호 유도가 발생하는 정도인데 보세요. 우리가 인덕턴스는 뭐였어? 인덕턴스는 L은 I분의 N파였죠. N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L1은 I1분의 N1 파이1 이렇게 하니까 별로 고민할 게 없었어요. L1은 I1분의 N1 파이1이니까요. 그런데 상호 인덕턴스는 얘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I분의 N파예요. I분의 N파입니다. L은 I분의 N파인 것처럼 M도 I분의 N파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상호 유독에서는 지금 1차 측 I1 쪽에 전류를 흘렸는데 영향받는 권수는 뭐예요? N2죠. 상호니까 N2입니다. N2. 그리고 발생하는 자속은 뭐예요? 1에 의한 2의 자속이라고 해서 2.1이 됩니다. 2.1.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한 것도 동일하게 여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얘가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여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하고 똑같이 했을 때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뭐예요? I2가 흘렸을 때 N1의 권수에 의해서 파이 여기는 뭐 2에 의한 1 해서 1, 2. 2에 의한 1의 자속입니다.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가 발생한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세요. 자기 인덕턴스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R분의 N의 제곱이라고 했죠. R분의 N의 제곱 이렇게요.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똑같아요. R분의 N의 제곱이 아니죠. 여기 N1, N2가 있습니다. 그래서 N1, N2 이렇게 되는 거죠. N1, N2. 그럼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 L분의 USN의 제곱이었죠. L분의 USN의 제곱이었죠.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 얼마? L분의
US N1 N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U는 뮤0 뮤S니까 L분의 뮤0 뮤S SN1 N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상호 인덕턴스 하고 있죠. 상호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와 비교했을 때 얘는 R분의 N의 제곱이었습니다. L1은 N1의 제곱. 만약 L2라면 R분의 N2의 제곱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얘들 어떻게? L분의 US N1의 제곱. 얘는 L분의 US N2의 제곱. 이렇게 L1, L2. 즉 여기에서 얘기한 L1, L2, L1, L2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고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 R분의 N1, N2.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L분의 US, U0, US, S의 N1, N2. N의 제곱을 N1, N2 이렇게 나누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호 인덕턴스가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I1에 의한 전압 I1만 흘렸어요. I1만 흘렸습니다. 그러면 I1에 의한 전압은 E1 1차측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1차측 전압은 L DT분의 DI1 1차측에는 자기 인덕턴스 곱하죠. 그 다음에 DT분의 DI1이에요. 그러면 2차측은 어떻게 될까요? 상호 인덕턴스 M 곱하기 DT분의 DI2가 되는 거죠. I1이죠. I1. I1. I1에 의한 전압이고 I1의 전류를 흘렸을 때 1차 측의 전압은 L DT분의 DI1이고요. 2차 측의 전압은 M DT분의 DI1입니다. 2차 측은 전류를 흘리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와 자기 인덕턴스의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보세요. L과 M의 관계해. 우리가 L 값으로 M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했지만 보세요. L1은 R분의 N1의 제곱이고 L2는 R분의 N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L1 곱하기 L2를 해볼게요. L1 곱하기 L2 하면 곱하기 얼마? R의 제곱분의 N1의 제곱 곱하기 N2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M이죠. M. M이 R분의 N1, N2니까 N1, N2니까 M의 제곱은 어떻게? M의 제곱은 R의 제곱분의 N1, N2가 제곱이 되죠. N1 제곱, N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뭐다? L1 곱하기 L2는 M의 제곱. 간단하죠?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M은 루트의 L1, L2가 된다. M은 루트의 L1, L2. 굉장히 중요한 상호 인덕턴스와 자기 인덕턴스와의 관계가 됩니다. M은 루트 L1, L2.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거 봅니다. N1분의 N2 곱하기 L1 뭐예요? L1 뭐예요? L1 해볼게요. L1 그러면 N1분의 N2 L1은 R분의 N1의 제곱이죠. N1의 제곱입니다. 그럼 얼마? R분의 N1, N2 N1, N2 뭐요? R분의 N1, N2 앞에서 M이라고 했죠. R분의 N1, N2는 M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N2분의 N1 곱하기 L2를 하면 N2분의 N1
곱하기 L2는 R분의 N2의 제곱. 얼마? R분의 N1, N2는 다시 M이 되는 거죠. M. 그래서 M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N1분의 N2 곱하기 L1이나 N2분의 N1 곱하기 L2를 하면 이것도 상호 인덕턴스 M이 됩니다. 1차 권수분의 2차 권수 곱하기 1차 인덕턴스 혹은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곱하기 2차 인덕턴스 하여도 M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앞에 했던 거 M은 루트의 L1, L2 즉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결합계수가 있습니다. 결합계수 이런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결합계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철심에 이렇게 감았고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러면 철심에 감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자속이 거의 여기를 통과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결합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결합력이 좋은데 만약 이렇게 철심이 아니고 공기 중에서 이렇게 감았어요. 공기 중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된 자속이 통과도 하겠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세겠죠. 철심에 감았으면 철심의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 자속이 철심을 통해서 대부분 흘러가는데 공기 중에서 자속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통과하는 자속보다 통과하지 않는 자속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는 이렇게 감고 얘는 이렇게 감았어요. 그럼 어떻게? 얘가 이렇게 발생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으면 결합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결합력이 큰 거요. 얘는 결합력이 뭐 50% 정도. 얘는 결합력이 뭐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결합되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결합계수가 되는 겁니다. 즉 결합계수 K랑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결합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 앞에서 했죠. M은 루트의 L1, L2인데 여기에서 결합력에 따라서 결합계수 K를 곱해줍니다. 반대로 K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K는 넘어가니까 루트 L1, L2분의 M이 되죠. 루트 L1, L2분의 M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K는 아무리 커도 1보다는 같을 수가 없고 아무리 작아도 0보다는 작을 수가 없다. 예, 결합계수 K는 어떻게 결합된 정도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결합된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딱딱 따산 에듀